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기생의 희생. 옥계노지는 남원 땅에 살았는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집이 가난해 장성에서도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당숙인 무관이 선천부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옥계가 관례를 하기 전에 길게 따 느린 머리를 한 채 도보로 길을 떠났습니다. 옥계는 선천부 관문에 이르렀지만 문지기가 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길 위를 배회했습니다. 때마침 깔끔한 옷차림을 한 어린 기생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도령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옥계가 사실대로 말하니 기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무동 몇 번째 집입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저희 집에 머무세요. 옥계가 그러겠다 하고 간신히 관문 안으로 들어가 당숙을 만났습니다. 찾아온 연유를 말하니 당숙이 이마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가의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심히 고민이 많다. 그러고는 아주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옥계는 사처에 묻겠다고 하고 문을 나왔습니다. 기생의 집을 찾아가니 어린 기생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모친으로 하여금 저녁밥을 정성껏 마련해 올리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밤에 동침하는데 기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본관사또는 매우 박해 아주 가까운 친척에게도 혼수를 넉넉히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도령님은 기골이 장대에 장차 크게 현달하실 것 같은데 어찌 걸개게 행동을 하려 하십니까? 제게 몰래 모아놓은 500여 냥이 있습니다. 며칠 여기 머무시다가 관문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이 돈을 갖고 바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옥계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네. 갑자기 그리하면 당숙께서 책망하시지 않겠나. 도령님은 비록 가까운 친척의 정에 의지하려 하시지만 가까운 친척이라 한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다한 나를 머물러도 남의 싫은 내색만 떠안을 뿐입니다. 돌아가는 날에는 노자 수십 금밖에 못 얻을 것이니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출발하는 것만 못하죠. 옥계는 며칠을 머무르며 낮이면 당숙을 뵙고 밤이면 기생의 집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밤 기생은 등잔불 아래서 행장을 꾸리고 은자를 꺼내 보자기에 쌌습니다. 새벽이 되자 마구간에서 말 한 피를 내어 짐을 싣고는 옥계에게 떠나기를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도령님은 10년 사이에 크고 귀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몸을 깨끗이 하며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뵐 계약은 다만 이 한 길뿐입니다. 부디 천번만번 몸 조심하소서. 기생이 눈물을 뿌리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계도 어쩔 수 없이 당숙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밝은 뒤 본관 사또는 옥계가 돌아간 사실을 전해 듣고 그가 서둘러 떠난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옥계는 집으로 돌아와 은자를 써서 장가를 가고 또 산업을 경영하니 옷과 음식이 구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을 굳게 먹고 과거 공부를 하니 4, 5년 뒤 급제에 임금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옥계는 얼마 안 가 암행어사로 관서 지방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생의 집을 찾아가니 기생의 모친이 혼자 있었습니다. 모친은 옥계를 살피더니 얼굴을 알아보고는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보내드린 그날 제 딸은 어미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갔지요. 벌써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늙은 몸이 밤낮 그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나이다. 옥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오로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지금 그 그림자조차 찾을 길이 없으니 심장과 간이 다 떨어지는 듯하구나. 하나 그 사람은 분명 나를 위해 자취를 감추었을 테지. 그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노친의 따님이 떠난 뒤로 들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소. 근래에 들으니 성천 경내 어느 산사에 산다는데 자취를 숨겨 비밀로 하니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네요. 풍문이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늙은 몸이 쇠약해 기운이 없고 남자도 없으니 그 종적을 쫓을 수 없었답니다. 옥계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선천 땅으로 가 경내 사찰을 두루 수색해 보았지만 끝내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절에 갔는데 절 뒤로는 천길 절벽이 있고 그 위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벽이 깎아지른 듯하니 발 디딜 곳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옥계는 담쟁이 덩굴을 부여잡고 간신히 기어 올라갔습니다. 스님이 서너 명 있어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 5년 전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와서 예부라는 수행하는 절에서 제일 높은 수행승에게 은자를 조금 주며 아침 저녁 비용으로 삼게 했나이다. 그러고는 부처님 자리 아래에 있는 탁자에 엎드려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뒤덮은 채 지내고 있지요. 아침 저녁 밥은 창틈으로 넣어주니 대소변을 볼 때만 잠시 문을 나왔다가 곧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어요. 소승들은 그 사람을 모두 보살이나 생불이라고 여겨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나이다. 옥계는 속으로 그녀가 그 기생임을 알아차리고 수자 스님으로 하여금 창틈으로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남원 노도령이 낭자를 만나러 여기 와 있는데 어찌 문을 열고 나와 맞이하지 않소? 기생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노도령이 오셨다면 급제하셨나요? 못하셨나요? 옥계께서 급제하고 이곳에 암행어사로 오셨다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첩이 이처럼 몇 년이나 자취를 감추고 고초를 감내한 건 오로지 낭군을 위한 것이었으니 어찌 흔쾌히 즉시 나가 맞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 여러 해 묵은 귀신 같은 몰골로 장부 어르신을 뵐 수는 없습니다. 저를 위해 10여 일만 기다려주신다면 첩이 삼가 마땅히 묵은 때를 다씻고 단장에 본 모습을 되찾고서 만나 뵙겠습니다. 옥계는 그 말을 따라 좀 더 머물렀습니다. 10여 일이 지나자 여인이 곱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꾸민 채로 나와 아련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으니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그곳 스님들도 비로소 그 내력을 알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옥계가 광가의 기별에 가마와 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선천으로 태워보내니 모친과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옥계는 일을 끝내고 공명하고 나서 다시 사람과 말을 보내 기생을 데려와 함께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이 깊었다 합니다. 구봉탕과 쌍용수, 옛날 어느 집에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외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어머니하고 아들 하나 이렇게 두 식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운이 나쁘려니 어머니까지 덜컥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나요. 어떤 병인고 하니 눈병에다 다리병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이 침침하더니 두 눈이 덜컥 멀고 그 다음엔 오금이 저릿저릿하더니 두 다리가 그만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에다 앉은뱅이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소경에다 앉은뱅이가 되고 보니 아들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 병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데 돌아다니며 귀동냥을 했습니다. 병 잘 고치는 용한 의원이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요. 그렇게 돌아다니며 귀동냥을 하다가 한 군데를 가니까 참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원도 산골 어느 마을에 가면 용한 의원이 있는데 무슨 병이든 다 고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당장에 그곳은 어디고 사람은 누구인지 소상하게 물어서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를 들쳐업고 의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앞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하니까 들쳐업고 갔습니다. 묻고 물어서 몇 날 며칠 만에 강원도 산골에 용하다는 의원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보시다시피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몹쓸 병에 걸려 눈도 멀고 다리도 붙었습니다. 부디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원이 가만히 보고 나서는 쓰다 달다 말이 없었습니다.
고친다 못 고친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웬 고개를 싹 트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처 이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딴 일만 했습니다. 남들은 오면 맥도 짚고 약도 주고 하면서 이쪽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눈길 한 번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만 화가 났습니다. 저 의원이 우리 행색이 초라하다고 괄시를 하나 보다. 에이, 그러면 안 보이고 말지. 하고는 어머니를 들쳐업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다가 고개 하나를 넘게 됐는데 넘다 보니 무척 힘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없고 먼 길 걷느라고 다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 그러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고갯마루에 앉아 잠깐 쉬었습니다. 쉬다 보니 어머니가 배가 고프다네요. 아이고, 얘야. 배고파 죽겠구나. 뭐라도 한 입 먹었으면 원이 없겠다. 그래서 아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 숲속에서 웬 까투리 한 마리가 꺼병이 여러 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더랍니다. 꺼병이가 모두 9마리인데 그중 끄트머리에 따라가던 한 마리가 어찌된 일인지 비틀비틀하다가 그만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절로 죽은 날짐승이라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 달리 구할 것도 없어서 그걸 주워들고 왔습니다. 와서는 고았습니다. 솥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냥 우묵한 돌 하나 받치고 물 붓고 나뭇가지 주워 모아 불을 지펴고 왔습니다. 푹 고아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먹고는 아이고, 얘야. 이게 웬일이냐? 내 눈이 보인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어머니 눈이 환하게 떠졌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아들은 좋아라 하며 어머니를 또 들쳐업고 갔습니다. 눈은 밝아졌지만 다리는 아직 안 떨어졌으니 업고 가야지 어째요. 그렇게 어머니를 업고 가다가 또 고개 하나를 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넘다 보니 또 다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 해서 고갯마루에 앉아 잠깐 쉬었습니다. 쉬다 보니 어머니가 목이 마르다네요. 아이고, 얘야. 목말라 죽겠구나.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원이 없겠다. 그래서 아들이 물을 구하러 갔습니다. 산속 여기저기 헤매면서 샘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 마침 바위 밑에 무엇이 하얗고 둥그스름한 게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해골바가지인데 그 속에 물이 조금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속에 커다란 지렁이 2마리가 들어있지 뭐예요. 해골바가지만 해도 그런데 지렁이까지 들었으니 꺼림칙하기 짝이 없지요. 그래도 어떡해요. 달리 물을 구할 길도 없고 해서 그걸 나뭇잎에 떠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니가 그 물을 마시고는 아이고, 얘야. 이게 웬일이냐? 내 다리가 떨어졌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어머니 다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신기해요. 이제 어머니 병을 다 고쳤으니 걱정 없죠. 눈도 밝아졌겠다. 다리도 떨어졌겠다. 걱정할 게 뭐예요. 둘이서 춤을 추며 걸어갔습니다. 걸어서 집에 다 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이 그날부터 글 공부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3년 동안 글 공부를 해서 과거를 봤는데 턱하니 붙었습니다. 그래서 원님이 돼서 강원도에 갔습니다. 강원도에 원님이 돼 가서는 곧바로 사령들을 시켜 그때 그 의원을 잡아오라 했습니다. 어느 산골에 가면 용하다는 의원이 있을 것인즉 두말 말고 잡아오너라. 그래서 의원이 잡혀왔습니다. 잡아다 놓고 문초를 했습니다. 당신은 3년 전 찾아온 소경 안진뱅이 어머니와 아들을 기억하는가? 예, 기억합니다. 그때 왜 그 사람들을 하루 종일 거들떠도 안 보았는가? 사람을 그리 괄시하고서야 어찌 인수를 베푼다 하겠는가? 서리빨 같이 호령을 하니 그 의원이 대답하기를 그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러거든요. 사정이라니 어떤 사정? 그 눈병에는 구봉탕을 먹어야 낫고 그 다리병에는 쌍용수를 먹어야 낫는데 둘 다 인간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약이어서 그랬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구할 수 없다니. 구봉탕이란 봉황 9마리 가운데 막내 1마리를 고아 만든 약이고 쌍용수란 백록담에 2마리 용이 놀 때 뜬 물을 일컫는데 그것을 어찌 인간 세상에서 구하겠습니까? 구할 수 없는 약을 가르쳐 주느니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한 것입니다. 의원 말을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그럴싸하더랍니다. 그때 고개를 넘다가 꺼병이 9마리 중 끄트머리 1마리가 죽어서 그걸 고았으니
봉황 9마리 가운데 막내 1마리를 곤 거나 다름없고 또 그 다음 고개에서는 해골바가지에 지렁이 2마리가 들어있는 물을 떴으니 백록담에 2마리 용이 놀 때 뜬 물이나 다름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구봉탕과 쌍용수였던 게죠. 그래서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구려. 내 운이 좋아 어머니 병을 고쳤던 게요. 하고는 그 의원을 잘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신통한 일이지 뭐예요. 도깨비 씨름.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돈 구경 못 해본 지 오래였습니다. 하루는 이웃 마을에 일해주러 갔다가 밤이 이슥해서 돌아오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도깨비란 놈이 턱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씨름 한 판 하자. 도깨비란 놈이 본래 씨름을 좋아하거든요. 싫어, 나 힘없어.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길이니 힘이 있을 게 뭐예요? 그래도 딱 한 판만 하자. 싫다는데도 부득부득 졸라댔습니다. 도깨비가 한 번 조르기로 들면 당할 장사가 없거든요. 할 수 없이 씨름을 했습니다. 둘이 고이춤을 맞잡고 씨름을 하는데 뭐 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늙어서 기운이 없는 데다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아주 녹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깨비는 기운이 팔팔하니 뭐 상대가 되나요? 금방 졌지요. 한 판 더 하자. 도깨비가 또 졸랐습니다. 그래서 한 판 더 했는데 또 졌습니다. 3세판이다. 한 판만 더 하자. 도깨비가 졸라서 또 했습니다. 이제 막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도깨비 왼다리를 툭 쳤습니다. 그냥 힘도 안 쓰고 툭 건드렸는데 도깨비가 나무 뜬 걸처럼 스르르 넘어가네요. 본래 도깨비가 오른쪽으로만 힘을 쓰지 왼쪽으로는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어이쿠, 졌네. 예쏘, 씨름 갑시오. 씨름 3판을 하고 나서 도깨비가 돈을 성냥 줬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돈 성냥이 어디겠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그 이튿날 쌀 사고 고기 사고 해서 잘 먹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지나다가 구수한 밥 냄새 고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니, 가난뱅이 주제에 웬 쌀밥이고 고긴가? 가난한 할아버지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도깨비 만나서 씨름 3판 하고 돈 성냥 얻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날 밤에 당장 도깨비 나오는 모퉁이로 갔습니다. 아니나 달라 밤이 이슥해지니까 도깨비가 썩 나오거든요. 할아버지, 씨름 한 판 하자. 그래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도깨비 왼다리를 쳤습니다. 지기 싫어서 말이에요. 왼다리만 툭 건드리면 넘어가니까 이기기 쉽죠. 내리 3판을 다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깨비가 돈을 줬습니다. 예쏘, 씨름 갑시오. 씨름 3판 다 이기고 돈 성냥 벌고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딨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아주 신이 나서 그 다음 날도 또 도깨비 나오는 모퉁이로 갔습니다. 밤이 이슥해지니까 도깨비가 나와서 할아버지, 씨름 한 판 하자. 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또 내리 3판을 다 이기고 돈 성냥 벌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모퉁이로 가서 도깨비하고 씨름해서 내리 3판을 다 이기고 돈 성냥 벌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모퉁이로 가서 도깨비하고 씨름해서 내리 3판을 다 이기고 돈 성냥 벌고 날마다 그러고 사는데 한 달쯤 지난 뒤에 관가에서 포졸들이 몰려왔습니다. 육모방망이를 꼬나들고 왔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네 집에 들이닥쳐서 돈을 다 찾아내더니 이제야 찾았군. 이 도둑을 어서 끌고 가자. 하고는 할아버지를 오라로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어찌된 일인고 하니 한 달 전부터 관가 창고에 넣어둔 나랏돈이 조금씩 줄어들기에 관가 사람들이 돈에 표시를 해놓고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밤마다 돈이 성냥씩 없어지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거참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날마다 돈 성냥씩 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와 뒤져보니 아닌 게 아니라 표시를 해놓은 나랏돈이 죄다 있는 거예요. 도깨비가 씨름값으로 돈 성냥을 줄 때 자기 돈을 안 주고 나랏돈을 훔쳐서 줬나 봐요. 그래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만 도둑으로 몰려오게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게 아니라 도깨비한테서 받은 돈이라고 해도 믿어나 주나요? 돈의 표시가 딱 되어 있으니 꼼짝없지요. 그러게 씨름을 해도 한두 판만 하고 말았으면 좀 좋아요. 오성대감. 이조 때 형조 판서까지 한 오성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가 총명하여 글도 잘 읽고
국리가 좋아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성이 공부하던 서당 훈장에게는 지혜롭고 아리따운 딸이 있었습니다. 훈장은 오성과 시리빗이 두 제자를 사윗감으로 골라놓고 누구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나무랄 데 없는 총각들이라 사위로 삼고 싶었으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훈장은 생각하던 끝에 시험을 쳐 급제하는 총각에게 맞딸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는 훈장이 두 총각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들 중에서 맞사위를 삼으려 하는데 밤중에 신당에 가서 신주를 쥐어보고 나오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으니 그리할 만하느냐? 예, 사장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둘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으나 속은 얼었습니다. 동구 밖에 지름길로 가면 이리쯤 되고 큰 길로 돌아가면 오리푼이 되는 곳에 귀신을 모시는 외딴 사당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곁을 스쳐 지나가려 해도 머리카락이 곤두선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야밤에 들어가 귀신의 손을 쥐어보고 나온다는 건 미신사상이 많은 그때 사람들로는 손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담이 크다는 시리비씨가 가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느라니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하였습니다. 신당에 이른 시비시리는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신주를 더듬는데 왼손이 나와 덥석 잡아쥐었습니다. 어찌나 놀라고 무서웠던지 악소리를 치며 뿌리치고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뛰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훈장이 시리비시를 보고 신주를 쥐어보았는가고 물으니 귀신이 나와 손목을 쥐는 통에 못 쥐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훈장은 그럴 거라고 하며 내일은 오성더러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보다 지혜는 못하나 담이 크고 사내다운 시리비씨도 쥐지 못하고 나온 일을 자기더러 하라니 오성도 겁이 났습니다. 지혜 있는 오성은 낮에 가만히 학당을 빠져나가 신당에 들어가 보니 아무런 귀신도 안 보이고 나무패 쪽과 귀신단지 같은 게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겁날 게 없다고 본 오성은 야밤에 살금살금 사당에 들어가 신주가 놓인 곳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리비씨가 말하듯 왼손이 나와 오성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습니다. 귀신이 있다더니 정말 있나 보다 하고 귀신을 쫓는 주역을 내리 읽었습니다. 오성이 그때서야 짐작이 가서 사정하였습니다. 예, 너 누구냐? 이 손을 놓아라. 맥이 도는 걸 보니 산 사람의 손이 분명하구나. 이 말이 떨어지자 오성의 손을 살그머니 놓아주었습니다. 오성은 바삐바삐 뛰쳐나와 집에 달려왔습니다. 오성은 숨을 돌려 훈장을 찾아가 신주를 쥐어보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훈장은 시물시물 웃으며 잘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기실 신당에서 손을 쥔 건 훈장이었습니다. 먼저 신당에 들어가 있다가 지름길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성이 혼사를 정하고 나니 부인될 여성을 보지 못한 게 한스러웠습니다. 색시를 보고 올 마음이 있는 오성은 서당애들과 내기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약혼녀가 있는데 가서 홍주머니를 얻어오겠다. 만약 못 가져오면 내가 한턱 내고 가져오면 너희들은 어쩔 터이냐? 우리가 한턱 내겠다. 하고 서당애들이 말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약혼녀 있는데 가서 홍주머니를 받아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방애들은 재미있어 하였습니다. 오성은 장인되는 서당훈장이 외출한 기회를 타서 떠났습니다. 처가집 문 앞에 이른 오성은 처의 이름을 부르며 동생 아무개 있느냐 하고 불렀습니다. 장모가 나오며 어디서 온 서방인지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혼사를 정하여 장모나 처녀가 신랑을 보지 못하는 일이 보통이다 보니 장모는 사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성은 이 집 친척 관계를 알아가지고 아무데 사는 아무개 아들인데 육촌 오빠뻘로 된다면서 동생이 시집가게 되었단 말을 듣고 시집가기 전에 면목이나 익혀두려고 왔느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오성이 주어 섬기는 말에 어리둥절해진 장모는 딸을 보고 요행온 오빠와 같이 놀라고 하였습니다. 해가 이스키 지날 때까지 놀던 오성은 기념으로 홍주머니 하나를 지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빠의 청을 거역할 수 없는 처녀는 소리 없이 천조각으로 정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홍주머니를 받아 넣은 오성은 공부해야 하길래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떠난다는 말을 들은 장모는 떡이나 해먹고 가라고 만류했으나 기어이 가겠다니 딸을 보고 대문 밖에까지 전송해 주라 하였습니다. 대문 밖에 나서니 마침 아무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라 하고 오성은 색시 귀를 제꺽 쥐고 입을 빽 맞추고 달아났습니다. 난데없는 사기꾼에게 입을 맞추온 딸은 자기 어머니에게 화풀이하였습니다. 큰 실수를 당한 모녀가는 이 일이 신랑의 귀에 들어갈까봐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극비로 삼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오성은 큰 노릇이나 한 듯 홍주머니를 내놓고 약속대로 턱을 받아먹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오성의 아버지는 아들놈을 실수시켜 버릇을 고쳐놓으리라 마음먹고 오성 친구 며칠 불러다가 이리저리 하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팻마루에 앉은 영감이 오성을 불러 애비상투를 안치라 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몰라도 장가들 나이든 자기에게 상투를 안치라니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애비의 명이라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레 머리를 빗으며 상투를 트는데 마구간에 메어놓은 말들이 뛰어나와 마당에서 빙빙 돌아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급해 난 오성은 애비 머리를 걸머쥔 채로 와와하고 소리쳤습니다. 예, 이놈아, 애비 머리를 쥐고 와와하면 되노. 하고 애비가 노여워하니 그때서야 큰 실수를 한 걸 알고 잘못했다고 아버지에게 사과하였습니다. 마구간에 숨었던 친구들이 나와 키드득 웃으며 오성을 단단히 골려주었습니다. 예, 너희 집 말이 백마더냐? 굴레 안 씌워도 말을 잘 듣던데. 할 말이 없는 오성은 한턱 내겠다고 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러 오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응당 그래야지 한턱 내고도 버릇없이 되었다고 사과까지 해야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게임에 든 줄 알면서도 이후부터는 자기밖에 없다고 뽐내던 일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오성의 결혼날이 돌아왔습니다. 잔치날 오성은 친구들을 보고 첫날 색시를 말을 시키겠으니 내 뒤를 따라오라 하였습니다. 익살 부리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따랐습니다. 신랑은 말 타고 갔습니다. 신부 집에 이른 신랑은 절을 하래도 안 하고 물어도 말 안 하고 그저 말뚝처럼 한자리에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처가편 일가 친척들 속에서는 훌륭한 사위를 삼았다더니 머저리가 아닌가 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객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거듭 물어서야 마지못해 말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풍년에 들으려니 신부가 벙어리란 말을 들었는데 말할 줄 아는가 보고서 장가들겠어요. 신부 측에서 어처구니 없어 무엇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신랑을 나무라 말 수 없는 장모는 제 딸 보고 말하라고 졸랐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첫날 신부가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처음 대하는 신랑과 무슨 말을 하랴. 버선목이라고 오장을 뒤집어 보이지도 못하고 말을 하자니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한 신부는 자기 어머니 보고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서야 오성은 친구들을 둘러보며 신부 말을 들었으면 됐지 하고례를 치렀습니다. 글 공부에 열중한 오성은 장가든 후에도 밤 깊도록 공부하였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공부한 오성은 과거에 급제하여 형조 판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성의 손에 들어온 소송은 틀림없이 해명하여 소문이 났습니다. 한 번은 대감 부인들 속에 행실이 나쁜 여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조사에 내리라고 희극을 벌였습니다. 왕궁에서 만찬회를 벌려놓고 남성은 하나도 못 오게 하고 대감 부인들만 청하였습니다. 음식도 먹고 놀기도 어지간히 되었을 때 백발로인의 차림새를 하고 얼굴에 탈을 쓴 오성대감이 긴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 떡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부인들이 겁에 질려 숨이 한 줌만 내 있을 적에 엄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나는 삼각산 산신령이다. 내가 이 자리에 찾아온 건 죄를 지고도 하느님을 속이는 여자들이 있어 왔도다. 잘못이 있는 부인들은 잘못한 수만큼 떡을 받아지거라. 그렇지 않은 여자는 엄벌에 처할 줄 알아라. 하고 백발 산신령이 휘돌았습니다. 장내는 아주 긴장하였습니다. 뇌물을 받아낸 것, 협잡한 것, 헐뜯는 것, 군서방 본 것 등의 어지러운 일을 한 여성들은 한 개, 두 개씩 쥐었습니다. 오성이 자기 부인 있는 대로 가니 떡 하나 끊어서 절반 쥐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난 오성은 신령은 가노라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연애 끝맺고 집에 돌아온 오성 부인은 산신령이 와서 혼났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성은 어째 떡 반쪽을 쥐었는가고 물으니 처녀 시절에 어떤 총각이 와서 입을 맞추고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성은 크게 웃으며 하는 말이 이리 보니 우리 부인이 제일 정직하구만.
하였습니다. 이때서야 육촌 오빠가 남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후의 오성은 대간 부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잘못을 고백시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